현재 전기차 산업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기업은 단연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은 혁신을 가져왔으며 최근 $600의 주가를 돌파한 적이 있는 테슬라로 인해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빌 게이츠를 제친 세계 2위 부자에 오르기까지 했죠. 그런데 이런 테슬라마저 9월까지만 해도 시장 참여자들의 큰 실망을 받으며 주가 폭락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100만 마일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등 각종 게임 체인저를 언급하며 기대를 모았던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가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에는 다소 못 미쳤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이때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혼자서는 전기차 배터리를 감당할 수 없으니 다른 배터리 회사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국의 LG화학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죠. 아니나 다를까 요즘 전해지고 있는 소식을 보면 LG화학은 세계 배터리 제조업체에서 독보적인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내년 중국에서 생산되는 테슬라의 전기자동차 모델 Y에 들어가는 배터리 전량을 LG에 수주했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여태까지 저가형 모델인 모델 3에는 중국 CATL 배터리가 들어가고 있었지만 배터리의 가격 자체가 점점 저렴해지고 있고 테슬라가 고급 차량을 지속적으로 내놓음에 따라 중국 CATL은 테슬라로부터 버림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한국과 중국의 기술 격차가 엄청나다는 것이죠. 한때 전기차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했던 일본 파나소닉이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처한 것은 모두가 잊어버릴 만큼 당연해진 상황이기에 사실상 한중일의 3강 구도로 펼쳐지던 배터리 전쟁은 한국의 승리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경쟁자인 중국과 일본을 더욱 허망하게 만드는 한국 기업의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한 기업은 지난 2018년 아르헨티나의 한 소금 호수를 통째로 매입하였습니다. 이 호수에는 어떤 화학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수많은 언론들은 아무리 이게 미래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3천억 원의 돈을 들여 구매하는 것은 역대급 돈 낭비가 될 것이라는 비판 일색이었죠. 그런데 최근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 화학 성분은 기존에 추산했던 양인 220만 톤의 6배인 약 1350만 톤이 소금 호수에 녹아있다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이 원료의 이름은 바로 리튬,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해내는 핵심 원재료이죠. 1350만 톤의 리튬으로는 약 4억 대의 전기차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호수를 매입한 한국의 기업 포스코는 단숨에 세계 리튬 매장량의 3분의 1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세계 환경 오염의 주범이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자국에서 리튬 광산 개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터리의 원료와 배터리 생산, 그리고 전기자동차까지 전기자동차 산업의 밸류체인을 모두 독점하여 세계 시장을 지배하겠다는 야욕 때문이었죠. 그래서 공산당에서는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여 산업을 육성시킨 것인데 한국이 수년 전 발휘했던 선구안은 이러한 중국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든 것입니다. 포스코는 이번 리튬 원료 확보로 인해 앞으로의 2차전지 소재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포스코는 리튬뿐만 아니라 차세대 배터리의 핵심 소재로 꼽히는 고순도 니켈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철강 생산 공정 과정에서 쇳물 생산과 불순물 제거 기술의 노하우를 오랫동안 쌓아왔죠. 그리고 이 노하우를 바탕으로 친환경 고순도 니켈 재련 공정에도 역시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폐배터리에서 각종 원료를 추출하여 재사용하는 친환경 배터리 재활용 사업에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배터리 양극재에서 방출된 리튬이온을 저장, 방출하며 전기를 생성하는 역할을 하는 음극재의 핵심 원료인 흑연의 수급 생산에도 집중 투자하고 있는데요. 아프리카, 호주 등 다양한 흑연 광산 확보에 나서고 있으며 얼마 전에는 연간 1만 6천 톤의 인조 흑연 음극재를 생산할 수 있는 음극재 생산 공장을 경북 포항시에 착공하기도 했습니다. 완벽한 소재 국산화를 이루겠다는 목표이죠. 테슬라가 한껏 기대를 불러 모았지만 실망감만 안겨다 주었던 전고체 전제 역시 포스코 케미칼에서 활발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미 1조 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하여 2030년까지 연 매출 23조 원을 달성하겠다 공언한 상태이죠. 최근 미국에서는 중국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힌덴버그 리서치, 이 회사는 올해 희대의 사기꾼이라고 불리던 니콜라이 전 CEO, 트레버 밀턴의 사기 행각을 폭로한 업체입니다.
수소전기 플랫폼의 혁신을 부르겠다 공언했던 트레버 밀턴이 사실은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는 자동차를 언덕 위에서 굴렸다는 사실을 폭로해냈죠. 그나마 니콜라의 구원투수라 불리던 GM마저 최근 니콜라의 지분 인수를 포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이제 니콜라는 사실 사망 선고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힌덴버그 리서치의 다음 먹잇감이 정해졌습니다. 바로 중국의 3위 전기자동차 기업 칸디이죠. 칸디는 2008년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된 업체로서 지난달 말에만 전기자동차에 대한 비전을 통해 미국 투자자로부터 1억 6천만 달러의 자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힌덴버그 리서치는 최근 발행된 보고서를 통해 칸디는 자신의 계열사를 통해서 가짜 판매 수익을 올렸다. 지난 1년 동안 55%의 매출이 칸디의 자회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그 회사는 또다시 칸디에게 자동차를 판매하는 순환 판매 형태로 칸디는 실적 조작을 한 것이다 라는 폭로를 하였습니다. 이 폭로가 있은 지 이미 일주일이 지난 상태인데 칸디 측에서는 아무런 해명을 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폭로는 시장에서 이미 사실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것은 중국 전기자동차 기업에 대한 전체적인 실망과 불신을 일으켰습니다. 11월 말 주가 55달러까지 갔던 중국의 1위 전기자동차 기업 니오 역시 지난 4일에는 43달러까지 주가가 떨어지며 20달러에 가까운 주가 폭락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한국에서는 또 다른 혁신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2일 현대차에서 차세대 전기차의 혁신적인 전용 플랫폼을 세상에 공개하였습니다. 일렉트릭 글로벌 모듈러 플랫폼, 약자로 eGMP라고 불리는 플랫폼이 바로 그것인데요. 플랫폼의 중요성은 오늘날 모든 이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충분히 체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사용하고 있는 구글의 유튜브와 네이버, 카카오 등의 어플리케이션들 모두 자사가 가진 강력한 플랫폼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자동차 업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미국 자동차 시장을 휩쓸어버리며 순식간에 세계 자동차 기업 1위로 올랐던 기업이 있는데요. 자동차 공정 획일화, 소품종 대량 생산 시대를 열었던 포드이죠. 이전까지 자동차는 일부 부자들만 탈 수 있었습니다. 귀족들의 스포츠나 다름없었던 거죠. 하지만 포드에서는 자동차의 생산 공장 라인에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모든 자동차가 똑같이 공유하는 뼈대, 플랫폼을 하나로 설정하고 공장의 라인에서는 그것을 또 세분화하여 효율을 극대로 높인 것인데요. 이를 통해 자동차의 생산 비용은 혁신적인 수준으로 떨어졌고 이에 따른 자동차 판매가의 하락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결국 일반 소비자들도 자동차를 어렵지 않게 구매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원리는 전기차가 내연기관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는 현재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그룹, GM 등 네로라는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은 테슬라의 독주를 막기 위해 전기자동차 플랫폼에 대한 자신들만의 모델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요. 2018년 9월 폭스바겐 그룹은 MEB라는 자사 전용 전기차 플랫폼을 공개하였고 2020년 3월 GM에서는 BEV3라는 3세대 전기차 플랫폼을 세상에 공개하였습니다. 현대차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네로라는 글로벌 기업들이 플랫폼을 내놓은 것이죠. 하지만 가장 후발주자인 현대차가 제품을 내놓자 이 기업들은 애써 만들었던 자사의 제품을 모두 폐기 처분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아무리 플랫폼의 선점 효과가 중요하다고 한들 시장 경제에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핵심이 있죠. 성능이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무리 현재 전기차로의 전환이 생각보다 빠른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전기차 시장을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기업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더 뛰어난 성능과 저렴한 가격, 월등한 효율의 제품이 나온다면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 현재의 전기차 시장입니다. 현대차가 다른 경쟁사에 비해 플랫폼 공개가 늦은 것에는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른 기업들이 재빨리 제품을 공개하여 시장을 선점하려는 욕심을 부리는 동안 현대차는 4년의 기간 동안 오직 연구에만 몰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현대차가 얻어낸 것은 압도적인 충전 시간인데요. 이 GMP는 800V의 고전압 충전 시스템이 기본으로 적용되었고 1회 완충으로 50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습니다. 단 5분 만의 충전으로 111.1km를 주행할 수 있는 스펙입니다. 현재 내연기관차에서 전기 자동차로 전환하는데 사람들이 가장 꺼리는 문제인 충전 시간의 문제가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완충을 하는 데에도 대략 23분의 시간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속 충전을 사용해도 1시간이 소요되는 테슬라보다 훨씬 경쟁력을 갖추게 된 상황이죠. V2L 시스템 또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시대가 1년여간 지속되면서 눈에 띄게 바뀌고 있는 문화생활의 트렌드가 있습니다. 최근 세계 각지에서는 캠핑 장비 매출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죠. 이에 더불어 자동차에서는 SUV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어딘가에 놀러가서 사람들과 부닥치는 것은 아무래도 코로나19의 감염 확률이 높다 보니 SUV를 몰고 다니며 SUV 안에서 캠핑을 즐기는 이른바 차박족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각종 전자장비의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대차 eGMP의 V2L 기술은 이 플랫폼을 사용하는 전기자동차가 아무런 추가 장치 없이 외부의 220V를 비롯한 다양한 전원들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전기자동차가 일종의 움직이는 배터리가 되어 집 밖에서 17평형 에어컨, 55인치 TV 등을 무려 24시간 동안 가동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애초에 이 플랫폼은 공간의 활용성을 중요시하여 실내 공간 역시 획기적으로 증가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넓어진 실내 공간과 충분한 전력은 앞으로 계속 증가할 차박족에게 거부할 수 없는 메리트가 되겠죠. 현대차는 현재 전용 플랫폼이 나오지 않은 시기에도 모델 니로와 코나 등을 앞세워 2020년 글로벌 전기 자동차 시장에서 4위의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가장 혁신적인 플랫폼까지 발표했으니 이 소식을 들은 경쟁사들은 촉각을 더욱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대차의 완성 전기차,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포스코의 배터리 원자재 공정 등 차세대 전기차 시장의 밸류체인의 완성이 아시아의 작은 국가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터키 야부주 술탄 셀림교, 스웨덴 웨레순 대교, 포르투갈 바스코다가마 대교, 일본 세토 대교, 중국 강주하오 대교. 이들은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긴 다리들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의 훌륭한 건설 능력이 세계를 놀라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건설사들이 세계 최장의 교량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건설하는 것이 아닌 바다 위를 관통하여 그동안 쉽게 갈 수 없는 지역을 연결한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동아시아 쿠웨이트에 가면 특별히 발전한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쿠웨이트 남쪽에 위치한 쿠웨이트시 도심 지역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막으로 막혀있는 북쪽 수비아 지역은 도심 지역인 남쪽에 비하면 거의 버려져 있다시피 방치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였죠. 그래서 이 지역을 신도시로 개발해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겠다는 것이 쿠웨이트 정부의 생각이었습니다. 최근 카타르 도하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등 중동 국가 신흥 도시가 교통, 관광, 쇼핑시설 등에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돈을 벌어들이자 과거 중동 최대 부국이었던 쿠웨이트도 국토 개발에 힘을 쏟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쿠웨이트 정부는 지금까지 버려져 있던 북쪽 수비아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남쪽 도심 지역과 수비아 지역을 쉽게 오고 갈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는 바다로 가로막혀 있어 물류와 인구의 이동이 쉽지 않았죠. 도심과 수비아 지역은 거리상 30km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한 번 가려면 무려 70분 이상 걸리는 거리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쿠웨이트 정부는 이 사이를 관통하는 다리를 건설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다리가 개통되면서 1시간 이상 걸려 우회했던 수비아 세이크항을 20분이면 다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초대형 프로젝트를 감당할 만한 능력을 가진 건설사들을 선정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완성에 몇 년이 걸릴지 그리고 과연 안전하게 완공될지 알 수 없다는 것이었죠. 이러한 사실은 한국 건설사들에게 귀가 솔깃한 이야기가 됩니다. 전 세계가 전반적으로 경기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건설 수준은 국내와 해외를 막론하고 지난해보다 줄어들고 있는 와중에 앞으로도 이러한 불황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외 수주를 확대하는 것이 필수인데 중동 지역은 국내 건설사 해외 수주의 80%가량을 차지하는 대형 시장입니다.
중동 국가들은 대부분 종교, 문화, 경제 등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고 끈끈한 혈연으로 이루어져 있는 만큼 한 국가에서 건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성하면 그 국가는 물론 인근 국가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 수주에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 쿠웨이트 정부가 북토의 남북을 잇는 해상 연륙교를 국내 건설사가 성공적으로 개통하는 것은 단순히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를 건설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향후 수백억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기회로 이어질 수도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해 최종적으로 선정된 기업이 한국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현대건설과 GS건설이었죠. 이들은 무려 5년이 넘는 기간을 중동지방 기후의 변화무쌍한 상황을 견디고 바다 위에서 생활하며 세계 최장의 다리를 완성하게 됩니다. 쿠웨이트 남부 지역인 쉐이크 자유무역지역과 북부 지역인 수비아 지역을 잇는 메인 구간과 쉐이크 자유무역지역과 쿠웨이트 북서부인 도하 지역을 잇는 연결 구간 등 총 48.57km에 달하는 바다 위 다리를 만들기 위해 쿠웨이트 정부는 3조 5,600억 원을 투입했는데 메인 구간은 현대건설이 연결 구간은 GS건설이 시공했습니다. 2018년 12월 먼저 개통한 연결 구간에 2019년 2월 25일 메인 구간까지 개통하면서 쿠웨이트의 걸프만을 잇는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가 국내 건설사의 힘으로 열린 것이었습니다. 말이 세계 최장이지 바다 위를 가로질러 건설된 세계 최장의 다리인 만큼 일반 다리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고 놀라울 뿐이었죠. 현대건설은 2013년 글로벌 업체들과 치열한 경쟁 끝에 설계와 시공을 맞는 조건으로 26억 2천만 달러에 수주했습니다. 수주 당시 현지 업체인 콤바인드 그룹과 공동으로 수주했죠. 전체 공사비 중 현대건설의 비중은 78%입니다. GS건설은 이와는 별개로 2014년 쿠웨이트 정부가 발주한 도하링크 프로젝트에 입찰해 6억 달러의 단독 수주에 공사를 마쳤다니 더욱 놀라운 성과입니다. 이 다리는 제작 시 교량을 지탱하는 철근 기둥이 1000개가 넘을 정도로 촘촘하게 설치됐다고 합니다. 기둥을 바다에 고정하기 위해 4개 팀이 24시간 내내 교대 작업을 했죠. 또한 다리 가운데 돛담배 모양의 주탑이 있었는데 이 주탑에 남쪽으로 놓인 다리 상판을 케이블로 연결해 놓았습니다. 반면 주탑 북쪽에 놓인 상판에는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비대칭형으로 지어졌죠. 주탑과 상판을 케이블로 연결해 만든 다리를 사장교라고 부르는데 국내 인천대교가 대표적인 사장교입니다. 하지만 비대칭으로 일부 상판에만 케이블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건설된 교량은 극히 드물죠. 다리 디자인을 맡은 프랑스 회사 시스트라는 전통적으로 어업에 종사했던 쿠웨이트를 상징하기 위해 주탑을 돛담배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현대건설이 만든 36.14km의 메인 다리와 GS건설이 완공한 12.43km의 교량까지 합치면 총 길이는 48.57km에 달하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바다 위에 건설된 이 다리는 워낙 길이가 길기 때문에 건너다 보면 단순히 다리를 건너는 것이 아니라 물 위에 섬을 건너는 기분이라고도 하고 물 위를 날아가는 기분이 든다고도 할 정도입니다. 건설 당시 가장 긴 다리는 중국 칭다오의 하와완 대교였으며 현대건설과 GS건설이 공동으로 제작한 이 다리는 7km가 더 긴 상태입니다. 이 다리는 왕복 6차로로 만들어졌고 다리 중간에 2개의 인공섬까지 조성되었습니다. 쿠웨이트 국왕 등 주요 인사들 대부분이 개통식에 참여했을 정도로 그들에게 엄청난 의미를 가지는 이 프로젝트에 한국은 큰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쿠웨이트 관계자는 한국이 건설한 다리가 쿠웨이트의 새로운 미래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는다 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대단한 공사가 쉽게 이루어졌을까요? 그것도 중동의 변화무쌍한 기후와 바다 위에서 말이죠. 아닙니다. 이를 극복하는 한국 건설사들의 피눈물 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현대건설의 기술부장은 이 점을 언급했습니다. 총 공사시간 5년 6개월 동안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바다에서 일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 날씨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겨울에는 날씨가 선선해 20도 안팎의 날씨지만 한여름에는 50도가 넘는 기온이 계속된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공사 기한을 맞추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다리를 떠받치는 철근으로 만든 기둥은 직경 2.5m에서 3m 정도로 1160개나 되는데요. 바다에 40에서 60m 간격으로 해정에 수십 미터씩 땅을 파고 기둥을 박았다고 합니다. 바지선에 특수 굴착 장비를 탑재해 해상 플랜트를 이용해서 해저에 박은 것이었죠. 이러한 기둥을 하루에 1개씩 바다로 옮겨와 박았는데 1일 1개씩 작업했지만 3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또한 교량 상판은 1000개 정도가 된다고 하죠. 북쪽 수비아 지역 육상 작업장에서 콘크리트 작업까지 마쳐 제작한 후 특수 장비인 스트레틀 캐리어와 트랜스포터, 바지선으로 해상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렇게 1800톤의 구조체를 바다 한가운데로 싣고 가서 직경 3m 기둥에 23m 높이 위에 얹는 것이 그리 간단한 일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심이 얕은 곳에서는 론칭 겐트리, 수심이 깊은 곳에는 플로팅 크레인이라는 장비가 맹활약합니다. 자벌레를 닮은 론칭 겐트리나 다리를 벌리고선 스트레들 캐리어, 지네처럼 셀 수 없이 많은 바퀴로 움직이는 트랜스포터를 보면 괴수 영화에 등장하는 고질라와 맞붙어도 지지 않을 것 같은 위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엄청난 장비들의 도움으로 총 1000여 개의 상판이 이틀에 하나꼴로 교각 상단에 고정됩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공정이 66개월 만에 마무리될 수 있었던 건 사람과 기계가 한 몸처럼 의기투합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쉐이크 자베르 코즈웨이가 속도와 경제성만을 따진 것은 아닙니다. 최신 기술을 통해 쿠웨이트의 새로운 상징을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컨대 다리 중간에는 선방이 지나가도록 교각을 설치하지 않은 구간이 있습니다. 177m 길이의 스팬을 케이블로 당기는 노란색 구조체는 쿠웨이트 왕가가 이곳에 정착하기 위해 타고 온 돛담배의 이미지를 연상케 합니다. 팽팽한 사성 케이블은 한 번에 사장교의 특징을 나타내는데 이상하게도 케이블이 한쪽에만 걸려 있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비대칭 구조입니다. 따라서 구조체의 좌우로 다른 힘이 작용하게 되는데 케이블로 당기는 쪽은 누르는 힘, 반대편은 늘어나는 힘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한국 건설사의 성공은 쿠웨이트 역사상 전무후무한 프로젝트로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교통을 위한 SOC가 다시는 이 정도 프로젝트로 추진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언급되기도 했죠. 국내 건설사의 해외 수주 전체로 따져봐도 리비아 대수로 공사 이후 최대 SOC 공사였습니다. 한때 한국은 전쟁을 통해 폐허가 되었었고 그 폐허 속에서 제대로 된 건물은커녕 재건할 기술과 자본도 부족했지만 살을 깎는 노력과 다양한 경험을 통해 습득한 기술과 할 수 있다는 의지는 이제 세계 사람들도 깜짝 놀라게 할 정도의 건설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그에 대한 눈을 의심하게 만들 정도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뿌듯한 일입니다. 한국의 이러한 능력은 이제 더욱 해외로 달려나갈 것입니다. 한국의 힘을 믿습니다. 이상 이슈트래커였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